자, 봅시다. 3번.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3, 4를 예측 오류 발생 가능성,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자, 심지어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말도 되게 어려워. 근데 딸랑 400자 쓰래. 그러면 봐봐. 예측 오류의 발생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럼 몇 자 나오니? 그죠? 많이 나와. 130, 140 요 정도잖아요. 하나당 거의 한 140자 내외야. 그렇지 않아요? 140자면 문장으로 치면 몇 문장일까? 한 두세 문장이에요. 두세 문장. 짧게 쓰는 애는 네 문장이고 길게 쓰는 애는 두 문장이야.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요, 자기가 쓴 글에 평균 문장의 글자 수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분량을 보잖아? 몇 문장 써야 되겠다가 딱 나와.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3번 제시문을 몇 문장으로 정리해야지 대략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알아요. 요거는 이제 글을 조금 쓰다 보면, 분량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봐봐. 140자 내외의 글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쓰면 400자가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요구하는 건 많은데 분량이 짧구나. 학교가 의도하는 답이 딱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관식 서술형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봅시다. 3번 제시문 한번 보죠. 자, 케플러는 행성이 원이나 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궤도를 따라 돈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돌파구를 열었다. 그래서 이전까지 어때요? 코페르니쿠스는 첫째, 행성이 정확한 원궤도를 돈다. 둘째, 행성이 일정한 속도로 돈다. 셋째, 태양은 이들 원궤도의 중심에 있다라는 어떤 가정을 그냥 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운 가설을 세운 거잖아. 그 새로운 가설은 어떤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케플러는 이전에는 어째서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 자기의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3번 제시문에서는 케플러는 뭘 한 거야? 가설을 세운 거야. 가설.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뭘 찾은 거예요? 팩트를 찾은 거지. 팩트 1, 2, 3. 그 결과 어때? 모든 팩트들이 내 가설을 지지하더라. 그죠? 가설로부터 연역해서 가설이 참임을 입증하는 거야. 이거 보통 연역적 방법이라고 불러요. 이걸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고 불러요. 과학적 탐구에는. 어찌됐건 가설 연역적 방법이 나타납니다. 3번 제시문은. 그 이전의 가설이 틀렸다라는 거야. 그치? 그 이전의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고 나니 새로운 가설을 세워. 그랬더니 내가 관찰한 이 팩트들이 내 가설을 지지하네? 그러면 내 가설이 참이지. 이런 논리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죠? 뭐랑 비슷해요? 3단론법이랑 비슷하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어때? 모든 인간이 죽어? 그러면 동물이 죽나? 개도 죽나? 인간? 인간들이 다 죽네? 모든 인간은 죽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죠. 3단론법도 연역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어찌됐건 3번은 가설 연역적 방법을 띠고 있습니다. 4는요? 4는 휴메 방법이죠. 그래서 닭이 이제 제가 집에서 닭을 키우잖아요. 지금 150마리 정도 키우거든요. 닭 잡는 기계 샀어. 닭털 뽑는 기계. 예술이에요. 닭을 죽이고 툭 넣어놓잖아. 빨래판처럼 둥 돌아가. 닭털이 쫙 뽑혀서 나와요. 치킨 좋아. 치킨 먹잖아. 제가요, 닭을 키우고 닭을 잡으면서 육식을 훨씬 덜 해요. 인간이 진짜 잔인하다니까. 이건 옛날에 이화여대에서 논술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어. 음식과 관련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어때? 공산품처럼 마트에서 쭉 진열되어 있는 걸 보잖아. 사실은 그 음식들은 뭐야? 살아있는 생명들이야. 그 문제가 이화여대에 나왔다니까?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일부러 다 없애고 깨끗한 공산품처럼 진열해 놓는 거야.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우리 현대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서 쓰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진짜 제가 닭을 키우면서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진짜로 우리 현대 문명은 고상한 깨끗한 그 미명하에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으로 작동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닭을 먹건 삼겹살을 먹건 어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그죠? 옛날 어른들이 뭐 기독교도 그렇고 그렇지만 왜 밥 먹기 전에 쌀 한 톨 흘리지 말고 밥 먹기 전에 왜 기도를 하죠? 죽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존재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기독교는 살짝 하느님으로 치환을 해버렸죠. 나중에 이후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자, 4번 제시문은 어떤 귀납 추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케이스. 팩트 1, 2, 3, 4 해서 쭉 결론을 내. 그래서 어때? 아침에 9시 되면 주인이 모이를 주러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귀납적 비약이 담겨 있죠. 그죠? 이 문제가 진짜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럴까? 우리 모든 과학이 사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자, 오늘 해 떴죠? 해 떴죠? 어제 떴니? 그제는 떴니? 내일 떠? 내일 떠? 내일 뜨는 걸 증명해봐. 내일 떠요? 어? 그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모르잖아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휴움이 이야기한 휴움. 그 버틀란트 러셀부터 해서 휴움까지 해서 왜냐하면 근대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학은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휴움 그 이후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과학적 지식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거든. 특히 휴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지식은 습관의 산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해. 맨날 해가 떴으니까 앞으로도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 과학적 탐구는 습관의 산물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비타민C를 먹었더니 감기가 났더라. 그럼 왜 감기가 났는지 몰라. 그냥 먹으면 좋대 먹어. 한의학이 그렇잖아. 한의학.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니까 그렇게 되더라. 인과성이 명확히 규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딱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그죠? 자, 그래서 3과 4는 하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요. 하나는 기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죠?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는 둘 다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고 어찌됐건 간에 이 3과 4가 담고 있는 과학적 탐구 방법을 학생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싶은 문제야. 그러면 예측 오류의 발생 가능성 뭐니? 예측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낮냐를 써달라는 거야. 어떤 게 더 높니? 그죠? 예측 오류의 발생 가능성은 3과 4가 있으면 어때요? 오류는 4가. 왜? 이거는 그냥 구체적 사례를 모아놓은 것일 뿐이잖아. 그래서 예외적인 사례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죠. 요거는 예외적인 사례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의 가설은 어때? 참이잖아. 그 다음에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은 어때요? 3이 높죠. 그죠?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은 보통 3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쓰길 원한 어떤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3과 4의 디테일한 내용 요약 정리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하다 보면 분량이 늘어나 버려. 그러니까 예측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면 3은 어떤 특징이 있고 4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4가 예측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관점이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글을 140자 이렇게 쓰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래서
새로운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논제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개념들을 이미 던져줬잖아. 개념들을 던져줬죠. 논제 안에 개념이잖아. 그러면 이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뭘 하는 거야?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곧 글쓰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논제의 개념어가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논제에 들어있는 개념어로 그냥 제시문을 다시 정리정돈하면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자, 학교에서 발표한 답부터 한번 봅시다. 뒤에 34쪽입니다. 예측 오류의 발생 가능성의 측면에서 3은 사실을 검증한 법칙이며 예측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 반면 4의 관찰 자료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에 근거한 예측은 우리의 기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오류 가능성이 높다. 획득 지식의 신뢰성 측면에서 3은 획득한 지식의 관측의 결과와도 일치했고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한 반면 4는 관찰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빗나갈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3은 케플러가 구축한 모델은 관측의 결과, 즉 실제 현상과 일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4에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 법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은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식 획득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 B, C가 있잖아. 제시문이 뭐가 있어요? 3, 4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A가 3에는 4에는 어떻게 들어있지? B가 3, 4에는 어떻게 들어있지? C는 3, 4에는 어떻게 들어있지? 이렇게 따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논제의 개념어를 어때? 제시문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방금 한 것 중에 질문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개념. 여기에 있는 말로서 제시문을 다시 재구성해 달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